자, 오늘 아침 주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닥치고 맞불 관세. 자, 중국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 조항 중에 하나 보면 높은 관세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이런 조항이 명시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해서 강력한 어떤 무역 전쟁의 신호탄을 쌓아 올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이 미국 중국이 전인대가 중국의 관세법 17조를 개정을 했는데요. 겉으로 보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상호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중국의 일방주의,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새로 만든 중국의 관세법 17조 한번 보실까요? 4월 26일 날 개정을 했고 올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중국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상품에는 그에 동등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네. 이 법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해왔던 가트 체제나 지금 현재의 WTO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제도예요. 자, 우리는 중국이 그동안에도 관세 보복을 해오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국가 간에 관세 보복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한국도 일본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상호주의 보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상호주의는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관세를 높이 때린 그 이유, 어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도 미국의 국제무역 질서 위반, WTO 규정을 어떤 형태로든 찾아냅니다. 뭐 찾아낼 수 없다면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도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의 관세 보복은 있어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관세 보복이 잘못되면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로가 잘잘못을 가리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번에 중국이 만든 관세법 17조 조항은요, 아예 그런 거 안 따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때리면 미국이 잘했든 못했든 묻지 않고 무조건 중국도 그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분량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겁니다. 세율만 보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세율만 놓고 그냥 때리겠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관세를 인상하면 무조건 상대방도 올린다는데.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요. 네. 현재 국제 이 관세법 체계, WTO 체계상으로는요. 그래서 헨리 가오라는 싱가포르 경영대 교수는 이번에 중국이 만든 새 관세법 17조는 핵무기다. 상대가 핵을 터뜨리면 EU 불문, 우리도 핵을 터뜨리겠다라는 이런 얘기로 비췄습니다. 이것은 국제 무역 질서를 루이 14세 시대에, 그러니까 근대 어떤 자본주의 시대 이전으로 절대주의 시대로 돌리는, 이에는 그냥 눈에는 눈으로 맞받아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WTO 체제 뭐 있건 없건 우리는 무시하겠다는 아주 중대한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물론 이 조항을 보면 상대가 우리를 때리면 우리도 때린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도 EU 여야를 막론하고 닥치고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시행일이 12월 1일이라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 특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중국을 향해서 벌써 지금 60% 또는 멕시코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이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우리는 그런 이유 불문하고 미국이 때리는 것만큼 우리도 그만큼 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법에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이 법은 WTO 규정의 정면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WTO라는 데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형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조정위원들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갈등을 하면서 특히 미국이 분쟁조정위원 미국 측 추천 인사를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WTO 분쟁조정기구는 무력화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 대목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고 미중 간에 여러 가지 통상 현안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블링컨 장관이 요구한 것은 공급 과잉을 좀 막아달라. 중국 공급 과잉 하지 말라. 공급 과잉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이 경기 부진 또는 정상적인 기업이 망하는 수가 있다.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중국은 무슨 공급 과잉이냐. 근데 블링컨 미국은 공급 과잉의 이유가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에 있다. 그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거든요. 네. 그 규정 위반을 근거로 해서 지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미국 측에서 조만간 중국의 공급 과잉을 막을 대대적인 지금 무역 공격을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닥치고 관세 보복으로 무조건 맞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는 사실상의 경제 무역 전쟁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만을 향한 게 아니고요. 네. 한국 뭐 그밖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상의 거의 모든 나라, 특히 WTO 회원국들에게 모두 조항되는 사항이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또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중국의 이번 조처가 전 세계를 절대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관세 전쟁 시대로 돌이키는 역사적으로 큰 후퇴가 아닐까. 세계의 무역 전쟁의 조짐이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앞서 나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양국이 서로 보복 관세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인가요? 둘 다 같이 동멸하는 망할 수가 마음입니까? 있겠죠. 둘 다 공도 동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무역 수지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무역 전쟁의 최종적인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과거 절대주의 시대 때 보면요. 네. 관세를 때리다가 그것으로도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수입 금지 조치입니다. 수입 금지, 양쪽이 수입 금지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수입 금지를 했을 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흑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중국 기업들 큰 타격을 받을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적자니까 전쟁을 하면 유리할 수 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상품들이 저가 상품으로 미국의 인플레를 잡아주는데 1등 공신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양국이 교역 중단, 수입 금지하게 되면 물가 폭등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물가 폭등하면 또 한 번에 또 인플레 네. 고통이 전 세계적으로 엄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파월의 입,
지금 인플레이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또 시장을 흔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FOMC가 이번에 정책 성명서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는 뭐 이미 모범 답안이 나와 있다라고 관측이 되기 때문에요. 네. 뭐 특별히 돌발적인 결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보기를 할 것이다. 지금 미국 현재의 기준금리 5.25에서 5.5%에서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FOMC가 끝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입니다. 목요일 아침.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여건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조금 높은 정도, 예상보다 물가가 높으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2% 아래로 뚝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변수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물가 지난 주말에 뭐 세계를 긴장시켰던 PCE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네. 물론 뭐 그 간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3월 거는 PCE가 예상보다 높은 2.8로 나왔다. 뭐 그런 면에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오히려 살짝 올랐다. 뭐 그러다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 같은 데는 파월이 매파적 피벗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파적 피벗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금리를 많이 올려온 상태에서 비둘기파적인 피벗으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냈는데 네. 이번에는 파월이 다소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를 연기하는 등의 그런 신호를 내지 않을까. 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고민일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6월달 또는 9월달 경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금리 인하를 만약에 했을 때 대통령 선거는 11월인데 그 이후에 물가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그 반대 진영에서는 노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FOMC 연준까지도 대선의 정치 도구로 악용했다. 이렇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입장이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결국 거시경제 지표에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어쨌든 새벽 3시 반에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입장 네.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결과 반드시 지켜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국채금리 역주행. 자, 미국의 국채금리는 흐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미뤄지면서 최근 계속 올랐었는데 금요일 국채금리는 또 쭉 떨어졌습니다. 이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하루하루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예고해왔던 연준의 그런 스탠스에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어떤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특히 이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전 세계 어떤 연방은행이나 중앙은행의 하나의 어떤 기준 사전 예고 지표적 성격이 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 10년물 금리는 좀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우려가 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늘 오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을 한 측면이 있고요. 2년물 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이것은 통화 정책 전 세계 각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기준금리 빨리 내리지 못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어떤 전망, 네, 그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특히 하나 통화 정책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 국채를 팔면요, 그렇게 되면 미국 요인이 아닌 중국 요인에 의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왜 파느냐? 사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가장 유효한, 가장 강력한 것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 채권입니다. 네. 현재 정부 채권 팔고 오히려 금으로 돌리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채 금리와 관련해서 중국 상황도 중국의 국채 매각 상황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미중 약학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슈퍼 엔저 환영. 지금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58엔 선까지 돌파를 했고요. 지금 160엔 돌파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살짝 방관하는 듯한 모습까지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슈퍼 엔저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은행, 특히 우에다 총재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또는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그런 어떤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 은행 통화정책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통화정책 회의에서 우에다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현재 엔화 약세가 일본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일본은 지금 물가 좀 상승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엔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 일본 재무상 등이 엔저를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레토릭이었다. 네. 일본의 본심은 일본 엔화가 좀 더 떨어지고 물가가 좀 더 올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어떤 속내였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더 가치가 떨어지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우에다의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에 솔직히 놀랐다, 이런 표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속내, 일본은 어디까지 엔화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통화 정책을 유도할 것인지, 이 대목도 세계 경제의 중대한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공포. 자, 국내 이슈도 좀 짚어보죠. 지금 물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주면 이제 5월로 넘어가는데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가장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요, 사실 인류 사회를 지탱시켜오는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전쟁 없이 평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어떤 합리적인 제도, 사실 인류가 고안했다기보다는 어떤 이 인헤리티드, 하늘로부터 이런 가정이라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정도입니다. 네. 가정이 있을게 세계 경제가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12조에 보면요, 매월 5월은 가정의 달, 5월 15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이 법으로 지정돼 있는 날입니다. 네. 사실 5월의 스케줄을 보면요,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이데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석가탄신일, 동성애 반대의 날, 혐오 반대의 날, 부부의 날. 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로 외식을 하고 파티를 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식 물가입니다. 네. 그런데 선거 때까지 억눌렸던 이 각종 요금, 특히 그 중에도 외식 물가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구 오르고 있거든요. 자,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특히 서민들, 중산층들이 무너집니다. 경제 지표가 성장도 있고 수출도 있고 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고통이 또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구테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한 것은 그 경제 지표도 물가가 폭등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가장 무섭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외식 물가 오르는 것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네. 가정에 달 맞아서 다시 한번 외식 물가 폭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합의와 지혜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닥치고 맞불 관세, 파워레입, 국채금리 역주행, 슈퍼엔저 환영, 그리고 가정의 달 공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